반갑습니다. 소비자 행동론 2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2-1 의사결정의 성격과 소비자 행동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의 성격인데요. 소비자 의사결정이라는 용어는 소비자가 신중하게 여러 종류의 제품의 속성을 평가한 다음에 어떤 상품에 대해서 평가를 하죠. 최소한의 비용으로,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본인이 욕구하는 상품을 구매하는 것, 구매를 결정하는 것을 소비자 의사 결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요즘 많이 쓰는 소비자 의사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요즘 많이 쓰는 가성비 좋은 상품을 선택 결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다. 본인이 만족한다고 생각하는 상품을 결정하는 것, 이것이 소비자 의사 결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학문적인 표현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대단히 간단히 평소에 여러분이 알고 있던 단어인데도 새롭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말 그대로 소비자 의사 결정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상품을 최소 비용으로 선택하는 것, 이게 소비자 의사 결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단지 그러나 학문적 용어를 여러분들이 익히고 있으면 더 좋겠죠. 자, 소비자 의사 결정 과정 검증에 어려움이 있는데, 소비자가 원하는 내용을 그대로 표현만 해주면 쉽겠으나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또한 소비자는 이렇게 합리적으로 구매할 것이다 했는데 그렇지 않는 블랙박스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증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어떤 투입 변수 대비 산출 변수는 완전히 다르게 나타난 경우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소비자는 이걸 욕구한 줄 알았는데 어떤 블랙박스 같은 그런 소비자 생각 속에서 생각하지 않는 반응도 나타나더라 하는 내용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심사숙고해서 결정한 것이 소비자 결정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이게 블랙박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미시족이라고 보통 우리가 표현이 됐던 젊은 30대 초반의 여성들의 소비 성향을 봤는데요. 청바지를 사입은 30대 초반의 여성의 소비자의 의사 결정 내용을 조사했는데, 왜 청바지를 그렇게 스판덱스한 청바지를, 레깅스에 가까운 청바지를 왜 입냐고 소비자 조사를 했는데요. 상당수가 편하니까 입는다고 거기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럼 과연 그 청바지는 편한 이유면 만들면 잘 팔릴까요?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속내는 편하기도 하지만 내가 아직 젊고 아이를 낳았다 하더라도 미시지만 미스처럼 아직도 처녀 감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이 내재되어 있는 블랙박스 속에 있었다는 것을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듯이 소비자는 실제 욕구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과 실제 수용하는 내용은 다를 수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아주 심사숙고해서 의사결정을 한 줄 알았는데 어느 부분은 전혀 논리적이고 심사숙고하지 않는 상황에서 상품을 의사결정을 하더라는 거죠. 상품을 구입하는데 이런 것들이 블랙박스다, 이렇게 우리는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소비자 의사결정을 공부한다고 하는 것이, 판단한다고 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여기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사결정의 성격을 봤더니 소비자가 어떤 자극을 받아서 사야 되겠다, 구매해야 되겠다는 어떤 욕구, 구매의 반응을 나타내는데 그 욕구와 자극을 받은 그 욕구와 구매하는 그 반응 결정 사이에는 블랙박스가 존재하더라. 자, 겉으로 보기에는 비합리적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과정이 존재하더라는 것입니다. 특정한 옷을 구매한 이유는 옷감이 좋아서도 가격이 낮아서도 아닌 그냥 끌려서 구매하는 경우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소비자 자신도 자기 자신의 구매 행동을 설명할 수 없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소비자의 의사 결정을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모든 것을 심사숙고해서 구매한다고만 생각하는 소비자 행동을 그렇게 판단한다면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다시 한번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소비자 의사결정 과정에 복잡한 의사결정 모델이 있는데요. 실제 의사결정 과정에는 문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아, 내가 지금 뭐가 필요로 하니까 사야 되겠다 하는 문제 인식을 첫 번째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정보를 탐색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텀블러가 하나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지금 차를 마시고 커피를 담아 다녀야 되겠으니 요즘 트렌드, 추세이니 나도 하나 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것을 생각하는 것을 문제인식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정보 탐색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자, 요즘 텀블러는 어떤 것이 좋지? 어떤 것이 유행이지? 또 어떤 것을 사야 편리하지? 하는 정보 탐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안을 평가합니다. 몇 가지를 놔두고 평가를 합니다. 그 중에는 다양한 대안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편리함을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 보온이 잘 된 것을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 크기를 용량이 큰 걸로 할 것인가, 저걸로 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사용 용도나 편리성보다는 유명 브랜드의 상품을 사야 될 것인가. 요즘 스타벅스 커피숍이 브랜드 1순위로 달리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텀블러를 더 보온도 잘 되고 사용이 편리한 제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소 불편하거나 모양이 덜 하더라도 스타벅스 브랜드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구매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안 평가에는 다양한 것이 있더라. 거기에서 선택된 것이 구매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구매하고 끝나는가 했더니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구매 후에 행동이 일어납니다. 구매 후의 행동은 이것을 잘 샀다, 못 샀다, 이 상품이 좋다, 나쁘다를 평가하는 것부터 외부에 알리는 일, 이런 것까지를 여기에서 구매 후 행동이 일어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체계적으로 보는 소비자의 의사결정 과정은 문제인식, 정보탐색, 대안평가, 구매 행동으로 이루어지는데 여기에는 얼마나 많은 내용이 작용을 하는가. 그 많은 내용이 다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 어디에선가는 침투되어 있을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 네 가지를 이 의사결정 체계적인 과정 중에 들어가는 외에 영향을 주는 영향 요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부의 영향 요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의 영향 요소가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알고 있는 정보의 원천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적 영향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체계적으로 다 글씨를 써서 했다는 건 아니지만 어디에선가 받았을 영향, 어디에선가 받았을 정보, 어디에선가 받았을 상황적 영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 영향들을 지금 교수는 의사결정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줬지만 어디에선가 받았을 영향 요소들을 여기서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외부 영향 요소는
문화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하위 문화에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구 통계학적인 곳에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구 통계는 뭘까요? 남성, 여성 비율, 젊고 나이 먹은 어떤 비율, 지역적인 인구의 비율,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지위에 관련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위에 영향을 받는다면 나는 너무 젊게 보이거나 경하게 보이는 그런 것은 택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것 때문에 점잖은 상품을 결정할 수도 있겠죠. 중고 집단의 영향을 봅니다. 아니 내가 학교에 갔더니 내 친구들은 이런 것들을 주로 쓰더라. 그래서 나도 이런 걸 써야 되겠다. 이렇게 중고 집단에 따라서 상황이 바뀔 수 있습니다. 아니 직장에 따라서도 우리 직장은 이런 정도의 텀블러를 쓰더라. 예를 들어서 지금 텀블러를 예를 들어본 겁니다. 또 가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습니다. 가족들이 이런 것들이 더 좋아, 더 중요해, 편리해 하는 것들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과도 아무 상관없는 외부 영향 요소가 있습니다. 마케팅 활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완전히 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업이 마케팅 활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영향은 받습니다. 본인이 생각하고 있었던 내용을 바꿔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내부 영향 요소가 있는데요. 본인이 어디서 지각을 했거나 본인이 여기서 알게 됐거나 학습되었거나 어디서 교육을 받는 중에 꼭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게 아니라 어디서 배웠거나 아니면 어떤 기억이 남아있거나 아니면 어느 동기에 의해서 사게 됐거나 아니면 자기 개성 그리고 어떤 감정, 태도에 따라서도 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더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정보의 원천에 의해서도 되더라. 개인적인 정보 원천도 될 수 있지만 상업적인 정보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공공적인 곳에서 정보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인간이 나이 먹으면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경험적 원천이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 내가 이걸 사용해 봤더니 이런 장점과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는 경험적 원천이 또 정보에 영향을 주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상황적 영향인데요. 소비 시간에 따라서 상황이 틀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퇴근 후 구매해야 되는데 이미 그 매장이 문을 닫아 있다고 그랬을 때는 거기에서 살 수가 없겠죠. 또 한 가지 너무 시간이 바쁘거나 시간이 안 바쁘더라도 여유 있는 쇼핑 시간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밤늦게 된다고 한다면 온라인에서 24시간 구매할 수 있는 곳에서 구매를 하게 되는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소비 장소에 따라서 또 한 가지는 소비 목적에 따라서도 상황적 영향을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 영향 요소, 내부 영향 요소, 그리고 정보, 상황적인 영향이 소비자의 의사 결정 과정에 영향을 주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체계적인 의사 결정 과정은 어떤 것이 필요로 하는 문제인식과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정보를 탐색하고 거기에서 어떤 것을 구매할 것인가 대안을 평가를 한 다음에 구매 결정을 하는데 그리고 구매 후 행동을 하는데 이 과정 중에는 이 수많은 주변의 영향들이 그 무엇인가가 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떤 상품을 샀는데 이렇게 많은 영향을 받습니까? 다 그런다는 게 아니라 이 과정, 네 가지 외부 영향 요소, 내부 요소, 정보, 상황적인 영향 그 무엇인가가 문제인식과 정보 탐색과 대안 평가, 구매 후 행동에 영향을 주더라 하는 내용을 여기서 설명을 했습니다. 복잡한 구매 의사 결정 과정을 다시 한번 여러분은 전공을 하기 때문에
알아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 내용을 조금 시간을 배려하면서 중복 설명을 했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머리를 식히는 차원에서 화장품 구매 과정의 분석을 하는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구매 의사 결정 과정을 분석을 하는데 예를 들어봤습니다. 이는 전제합니다. 예이지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본 거죠. 자, 구매 동기를 먼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 사람은 어떤 구매 동기가 있었을까 했더니 이제 대학생이 됐으니 화장을 하고 싶어. 그래서 화장을 하고 싶긴 한데 너무 짙은 색깔은 좀 피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구매 동기가 대학생이 됐기 때문에 이제 화장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색조 화장을 하고 싶지만 그래도 학생인데 너무 짙은 색깔은 피하고 싶다는 구매 동기를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전 정보 수집을 하는데 친구들은 어떤 것을 좋아하고 또 정보 수집을 하는데 인터넷을 한번 떠돌아다니면서 보고 또 잡지를 봤더니 요즘 어떤 것이 인기 있더라는 사전 정보 수집을 합니다. 그 다음에 구매할 점포를 선택한대요. 친구와 함께 이것저것 테스트할 수 있는 매장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구매하기도 하는데 아니 이 사람은 친구와 같이 가가지고 이것저것 테스트하면서 발라보기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가능한 매장을 선택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또 채널 내에 정보 획득을 하는데 이 색은 나와 맞고 안 맞고 저것도 발라볼까 이렇게 해서 자기하고 최적의 화장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정보 획득을 합니다. 또 평가를 하는데요. 역시 이 제품이 연예인이 추천한 만큼 좋은 것 같다. 그래서 연예인이 추천을 방송을 보니까 했는데 점원도 추천하네. 그래 그럼 이거 맞아떨어진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구매 결정을 한데 내 몸에 바를 건데 너무 싼 건 그래. 화장품은 자존심이야. 그래. 아니야. 언니한테 물어보자. 이렇게 구매 결정 과정을 또 거칩니다. 그 다음에 사용하게 되는데요. 사용했을 때 정말 이 색깔이 마음에 드는데 피부에 트러블이 일어나면 어쩌지? 걱정이네 하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구매 후 평가를 하게 되는데 튀지 않으면서도 좋은 제품. 역시 사길 잘했어. 다른 친구들도 좋다고 하네. 계속 이 브랜드를 구매해야지. 하나의 상품을 어떻게 구매하는가를 한번 의사 결정 과정을 굳이 분석해 보니 물론 이 행동이 한 번으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만은 굳이 구분을 해보면 이런 과정을 거치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예의 대학생이 있었다고 했을 때 우리는 여기에서 시사점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주요 활동 포인트를 보면 이 대학생은 튀지 않는 색조 제품을 살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대생이 주로 보는 인터넷이라든가 잡지 광고를 통해 알려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넓은 공간을 가진 대학 근처 유통 채널에 집중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을 합니다. 왜 넓은 공간을 가진 대학 근처 유통 채널을 집중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이건 친구와 함께 테스트할 수 있는 매장이 좋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의 이 고객의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시사점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케팅에 적용할 수 있겠죠. 구매에 영향을 주는 사람은 이 소비자 예에서 보면 언니나 엄마 가족이 중요했고 또한 친구와 함께 구매를 해야 되겠다고 했기 때문에 친구가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것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비자가 구매 의사 결정을 하는 과정의 한 예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소비자 행동론을 연구하고 마케팅에 적용시킬 때 시사점이라든가 그래서 주요 활동 포인트를 체크하고 구매에 영향을 주는 사람을 판단해서 어떤 아이템의 마케팅을 진행한다면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는 내용이 나올 수 있겠죠. 이렇게 구매 의사 과정을 공부해 보는 것이 소비자 행동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다시 이야기하면 문제인식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문제인식의 구조를 다시 한번 여기서 살펴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교수가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소비자 행동의 실제 예를 여러분들이 이해해야만 앞으로 학문적인 내용을 들으면서도 거기 구조에 맞게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사례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한 겁니다. 자, 문제인식의 메커니즘은 지금 이 편을 보는데요. 소비자 욕구 수준은 바람직한 상태와 실제 상태의 불일치 강도를 보고 문제의 상대적 중요성에 대해서 의해서 결정을 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소비자 문제는 활성화된 것일 수도 있고 비활성화되어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문제인식의 메커니즘 구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 소비자가 원하는 살고 느끼기 바라는 방식, 여기에다 현재 상황,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시 요인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바람직한 상태는 소비자가 특정 시점 시간 내에 바라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실제 상태는 소비자가 특정 시점에 지향하는 본인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불일치의 본질인데요. 바람직한 상태와 실제 상태 간의 차이를 불일치의 본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없으면 만족하고 무행동을 하는데, 바람직한 상태가 실제 상태를 초과하거나 실제 상태가 바람직한 상태를 초과했을 때 문제인식, 정보 탐색 활동을 소비자는 시작하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에 관련 이 문제인식은 불일치했을 경우 탐색을 하고, 불일치하지 않았을 경우, 차이가 없을 경우는 만족하고 무행동으로 결정을 하더라 하는 내용을 여기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인식의 동의는 어디에서 나타날 것인가 이건데요. 지금 커피가 지닌 다동기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동기성에 대해서 여기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냥 커피를 마신다 이렇게 하지만 그 안에는 다양한 동기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뇌과학자들은 감정의 배후에 어떤 목표가 있는가, 그리고 실제 목표는 동기를 가지게 하는 중요한 요소다. 그렇게 해서 동기가 느낌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동기로 인해서 표정 변화가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기는 간단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인지 못하는 동기도 있다는 것입니다. 인지하지 못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동기로 인해서 커피를 마시게 되더라. 자, 그래서 커피를 커피숍에서 마시게 된 내용에 대해서 여기에서 어떤 동기의 장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뇌학자들은 감정 배후를 모험 스릴을 인간은 좋아하고
환상과 향후를 좋아하고 규율과 통제를 좋아하는데요. 자, 그래서 모험 스릴인데 개인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표현하는 도구로서 커피를 마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는 이꼬르 자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침 어떤 커피를 마시면서 자유를 만끽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관철 동기의 장인데요. 능률 향상을 위한 흥분제로서의 커피를 마시기도 하더라. 저도 일부에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커피를 마심으로써 카페인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정신 집중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도 중요 자료를 볼 때는 커피를 한 잔 마시고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관철 동기의 장이다. 능률 향상을 위해서 커피를 마시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유를 느끼기 위해서 커피를 마시지만 어떤 사람은 능률 향상을 위해서 마시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또 사치의 동기의 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작은 사치로서 커피를 마십니다. 많은 사람은 커피 향이 좋아서, 커피 맛이 좋아서 마신 걸로 아는데 커피 마시는 자체가 하나의 사치로서 마시는 동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활성화 동기는 뭐냐면 활기를 불어넣는 보편적인 수단으로서 커피다. 커피 한 잔 마셨더니 활기가 있더라. 그런데 지지향적 동기도 있습니다. 고상한 라이프 스타일의 표현 수단이자 전문성을 가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커피를 마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커피 한 잔 마시니 내 자신이 좀 고상해진 모습이야. 그리고 커피에 대한 맛과 이런 것에 전문성을 내가 가지고 있어. 전문성을 과시하기 위해서 지배적인 어떤 내적 영향에 의해서 커피를 마시기도 합니다. 향유도 있는데요. 행복한 체험이자 다각적인 체험으로서 커피도 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체험의 어떤 향후의 커피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동기의 장인데요. 자, 커피는 촉매제다. 친구와 동료들과 커뮤니케이션을 이루는데 아주 좋아 해서 커피를 마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화적 동기가 있기도 한데요. 문화적 의식, 일상적 의식. 그래서 일상 구조에서 부여하는 그냥 나는 커피 하루에 커피 타임을 꼭 가져. 어떤 일상적인 동기의 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동기는 균형입니다. 긴장 이해한 수단으로서의 커피를 마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에서 보듯이 커피 하나가 지닌 여러 가지 동기성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비자, 고객을 향해서 어떤 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게 하는 커피숍을 할 것인가, 커피를 제공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는데 고민을 많이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 동기를 전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커피숍, 그런 커피를 제공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여기는 대상 고객에 따라서 어느 쪽을 더 만족을 시킬 것인가, 어느 쪽의 동기를 더 일으킬 것인가는 우리가 소비자 행동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교수가 이야기하는 이 자료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이 커피숍을 운영을 한다면 이제 그냥 커피숍을 하나 내야 되겠다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생각과 체계적인 이런 동기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보고 오픈할 수 있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커피 회사에 들어갔다고 했을 때 이 자료는 금쪽 같은 자료가 될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명시적인 동기야 잠재적인 동기는 여러분과 약속된 시간이 됐으므로 2-2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고 문제인식의 동인까지 여기까지 오늘 2-1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비대면 강좌 듣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